자원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형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내리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36억 약간 넘는 액수가 이제 뇌물 유죄로 이렇게 뇌물가액이 정해진 것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대학 교수 A씨 5억 7천만 원의 뇌물을 알선 및 교부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그 다음에 2014년 A 주식회사 상무였던 B씨 1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징역 3년 6개월 선고. 집행유예도 아닙니다. 대학 교수 C씨 3억 원 교부받고 4,800만 원 뇌물 공여 약속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 행정처장께서 보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제 뇌물과 관련된 사건 판결을 내릴 때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그 양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재판부에서도 뭐 수동형 뇌물이라든지 이런 사정을 들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론 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행 중인 재판의 특정해서 말씀하기는 곤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 평균 수명이 좀 몇 개월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근 자료, 이 연구 논문 제목이 왜 법원은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2015년에 발간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범죄자가 재벌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 유죄 선고 시에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다른 범죄자에 비해서 8.6%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대 재벌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11.1% 더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총수 일가와 관련됐을 때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풀려날 확률이 100%로 올라간다라고 그간의 판결을 가지고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1966년 사카린 밀수를 한 이병철 회장과 관련해서 본인도 아니고 그 차남 이창희 씨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년 후에 이창희 씨가 국회 위증죄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선고유예로 풀려났습니다. 96년 이건희 회장은 25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해서 유죄로 판결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2008년 이건희 회장은 456억 조세포탈 혐의와 정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2009년 이건희 회장은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저가 발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배임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도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 36억 뇌물죄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만 3대 세습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정경유착에 따른 어떤 범죄도 3대 세습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한 번이라도 엄정한 처벌을 제대로 받았다면은 그 아들이자 손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 재판이 어찌 보면은 삼성 일가에서 마지막 재판정에서는 범죄 행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이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법원은 아직 대법 판결을 남겨두고는 있지만은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삼성의 불법 행위를 갖다가 묵인해오고 사면시켜온 그런 사실상 이 정경유착의 공범의 역할을 갖다가 서슴지 않고 해온 그 법원의 행태에서 어긋남이 없습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사재판에 있어서 양형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형위원회에서도 철저히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법원 재판하는데도 그 여러 가지 그 의견을 고려해서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이 재판 문제와 관련해서 양형 문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거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이재용 씨가 미국 가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미국의 법정에서는 선고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전혀 모르십니까? 연구 검토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이렇게 2년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 같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4년 4개월 나와요. 미국 양형 기준표를 가지고서 법원에서 유죄 판정을 했던 그걸 다 그대로 적용시켜 보니까 24년 4개월 징역형으로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잘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재용 항소심 재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표출하고 있는 의견들을 듣고는 있습니까? 네, 그 각종 언론을 통해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판결에도 가만히 됩니까? 그것은 재판부의 그 사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재판부가 여론을 보고서 판결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그 여론, 들끓는 여론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판결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되어 왔고 그리고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세상이 달라졌다는 지금도 이게 자꾸 이어지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은 치욕스러운 그런 결과를 항상 낳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점.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눌러가지고 시작 안 했잖아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저 네. 구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몇 번 국정감사장에서 만났습니다. 우선 행정처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장 정의로운 국가기관이고 가장 높은 신뢰를 받던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 안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사법성의 공정성을 신뢰 못한다. 57.6%입니다. 10사람 중 6사람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가장 신뢰하던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안 하시면 제가 할게요. 시간 자꾸 갑니다. 모르세요? 그 사법부의 권위와 힘은 바로 국민의 권위와 신뢰에서 실망도 문제지만은 블랙리스트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60%가 다시 말씀드렸어. 또 한 번 10사람 중 6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 수사 받겠습니까? 그것은 자, 법무부 장관. 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국민이 검찰 수사를 60%가 원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할 용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가 뭡니까? 사법부가 잘못하면 검찰 수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법원행정처 그 PC 강제 개봉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그 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검찰 수사를 할 것이다. 검찰에서 뭐
진행을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담 넘어가듯 하지 마시고 검찰 수사한다 이거 아니에요.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하여튼 예, 현재는 한다. 되어 있습니다. 처장님. 사법부, 대법원 행정처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스모를 가져온 이 사법부가 국민 앞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네, 사법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요, 이 의원님들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법부를 가장 존경했고 가장 옹호를 했습니다. 또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민변, 정교조, 민노총 이런 기관들을 옹호하고 대변해 왔습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장원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형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내리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36억 약간 넘는 액수가 이제 뇌물 유죄로 이렇게 뇌물가액이 정해진 것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대학 교수 A씨 5억 7천만 원 뇌물을 알선 및 교부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그 다음에 2014년 A 주식회사 상무였던 B씨 1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징역 3년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근 자료, 이 연구 논문 제목이 왜 법원은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2015년에 발간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범죄자가 재벌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 유죄 선고 시에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다른 범죄자에 비해서 8.6%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대 재벌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11.1% 더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총수 일가와 관련됐을 때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풀려날 확률이 100%로 올라간다라고 그간의 판결을 가지고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1966년 사카린 밀수를 한 이병철 회장과 관련해서 본인도 아니고 그 차남 이창희 씨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년 후에 이창희 씨가 국회 위증죄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선고유예로 풀려났습니다. 96년 이건희 회장은 25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해서 유죄로 판결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2008년 이건희 회장은 456억 조세포탈 혐의와 정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2009년 이건희 회장은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저가 발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배임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도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 36억 뇌물죄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만 3대 세습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정경유착에 따른 어떤 범죄도 3대 세습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한 번이라도 엄정한 처벌을 전 6개월 선고, 집행유예도 아닙니다. 대학 교수 C씨 3억 원 교부받고 4,800만 원 뇌물 공여 약속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 행정처장께서 보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제 뇌물과 관련된 사건 판결을 내릴 때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그 양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재판부에서도 뭐 수동형 뇌물이라든지 이런 사정을 들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론 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예, 진행 중인 재판의 특정해서 말씀하기는 곤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 평균 수명이 좀 몇 개월대로 받았다면은 그 아들이자 손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 재판이 어찌 보면은 삼성 일가에서 마지막 재판정에서는 범죄 행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이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법원은 아직 대법 판결을 남겨두고는 있지만은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삼성의 불법 행위를 갖다가 묵인해오고 사면시켜온 그런 사실상 이 정경유착의 공범의 역할을 갖다가 서슴지 않고 해온 그 법원의 행태에서 어긋남이 없습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사재판에 있어서 그 양형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형위원회에서도 철저히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법원 재판하는데도 그 여러 가지 그 의견을 고려해서